오늘은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생물학에서는 번역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발달 생물학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발생 생물학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맞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뜻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프로그래머를 뭐라 그래요? 코딩 짜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그러잖아요. 디벨로퍼예요. 그거는 여기서 벌써 디벨로프의 의미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발달만 하는 게 아니라 발생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이 생자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게 바이오틱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좀 더 한다 그러면 바이오틱하다고 내 표현을 했는데 뭔가 물리적이지 않은 변화가 뭔가 있을 거다. 물리적인 인과율로만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겁니다. 발달도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고요. 그럼 또 하나 제가 지금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발자라고 할 때 또 디벨롭먼트가 또 쓰이는 일상 생활 용어에서 디벨롭먼트 번역이 또 하나 쓰이는 데가 있어요. developed country 하면은 선진 국가라고 해. developing country 하면은 개발. 옛날엔 후진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표현 쓰면은 차별적인 냄새가 나니까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벌써 네 가지 뉘앙스가 이 안에 벌써 들어와 있죠. 거기서 이제 개발이라는 말 빼고 그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발생과 발달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할 거는 발달보다는 발생 개념을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발달은 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머리가 커서 처음에 눈을 뜨고 성장하면서 다리가 커지고 관절이 튼튼해지고 성하면서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헤어지고 노화되고 이런 과정이 발달이에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 아동 발달 심리학 하면은 아이가 3개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엄마와 관계를 갖는지 3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사회화되는지 7살이 되면서 어떻게 반항심이 생기는지 그러한 거를 또 스터디하는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달과 발생 다 하지만 주로 발생 쪽에다가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저걸 했는데 첫날 안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찰스 다윈이 등장하는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인간이 노력하여 과학 기술을 수단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더 정확히 바꾼다라기보다도 이 세상을 프로그레시브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바로 19세기 영국의 사회적인 풍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철학도
사실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플라톤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고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플라톤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이 세계는 단순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철학은 그러한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를 쳐다봐야 되는 거야. 글로 향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그 프로그레시브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상적인 그러한 경험계가 아니라 절대성이고 변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운동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모습도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의 세계다.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름을 붙였고 나중에 플로티누스는 일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나 천년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브스탄스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등등 나중에 칸트 그다음에 헤겔은 절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등등등등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플라톤의 존재의 철학이다. 그래서 모든 이 현상계에 있는 우리들은 그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프로그레시브하는 과정을 갖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프로그레시브는 애드반스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애드반스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간다라는 접두사 아니야. 그렇지. 접두어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건 앞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앞이 좋을까? 앞에 미래가 항상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은 서양에서도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큰 의심을 갖습니다. 과연 앞이 좋을까? 혹시 과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특히 불교에서는 좋은 게 앞에도 있지 않고 뒤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까지 전부 다 조금씩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인도나 불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서양의 과학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이 미래가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신념이면서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애드반스예요. 방스는 이 좋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디벨롭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벨롭먼트하고 비슷한 뜻이 인벨롭. 인벨롭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귀중한 게 있으면은 이게 귀중한 게 이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 싸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이 엔벨롭 한 거를 속에 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디스벨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싹 벗겨내야 속이 보여요. 디벨롭의 뒤에 접두사는 사실 디스에서 나온 겁니다. 디스라는 건 이게 쭉 벗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벨롭먼트는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발생학의 기본 틀입니다. 이게 이제 서구 과학의 프로그레시브 애드밴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서구 과학의 기본 틀이지만 이 기본 틀은 사실은 서양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플라톤 철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이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이 고무풍선, 얇은 고무풍선에 고무풍선을 놓고 그 안에다가 물을 담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고무풍선이 작은 고무풍선과 큰 고무풍선은 똑같은 물을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그 풍선이 담아낼 수 있는 능력만큼 물을 담는다 할 경우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물을 담아보죠. 조그만 걸. 그러면 원래 고무풍선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고무풍선이 큰 경우에는 물을 넣으면은 찌부러지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디벨롭먼트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1.5톤이 되는 하마가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나는 새로 진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화론이 뭐 저거 해도 진화에는 물리적인 제약 이제 오늘 할 겁니다. 그 제약은 constraints의 번역어예요. 물리적인 제약이 다 있단 말이죠.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생명의 변화, 즉 모든 생명의 디벨롭먼트에는 물리적인 그러한 제약은 항상 존재한다.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절지동물들을 잘 살펴보면 절지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태를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보통 7번 이상 껍질을 벗어난단 말이죠. 절지동물뿐만 아니라 파충류도 변태를 하죠. 하지만 파충류보다 절지동물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변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서 이 개를 봐요. 이 개가 왜 절지동물이나 저 개 같은 게 큰 동물이 없습니다. 포유류는 코끼리처럼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절지동물 벌레라고 쳐요 그냥. 이 바퀴벌레가 이 코끼리만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게 SF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개가 저거는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은 남태평양의 섬에 코코넛 개가 있습니다. 코코넛 개는 우리 지구상에 사는 개 중에서 가장 큰데 큰 거는 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하겠죠. 개는 당연히 변태를 껍질을 벗는단 말이죠. 껍질을 벗는데 저 등치가 너무 크면은 껍질을 벗기가 힘들어요. 특히 코코넛 개는 껍질을 벗는데 20일 이상 걸려요. 보통 한 2주는 걸립니다. 2주.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달씩 걸리면은 이 영양실조로 죽는 코코넛 개가 있대요. 혹은 영양실조로 죽지 않더라도 잡혀서 죽는 거죠. 잡혀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이 벗겨서 지 모습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개가 있지만 개가 크다면 모양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보죠. 2차원 평면에서 이 면적이 2배가 이게 2차원이라고 쳐요. 면적이 2배가 되려고 그러면은 요 선이 4배가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3차원 물체는 이게 지금 1kg 너무 크고 10g이라고 쳐요. 10g에 해당되는 개미라고 칩시다. 개미가 10g 안 되겠죠? 하여간에 10g이라고 쳐요. 이 10g짜리가 만약에 커진다. 커져가지고 20g이 된다. 20g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몸체가 다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이 다리 하나는 2의 3승배니까 8배가 커져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설명이 아주 내가 생각하기에 설명이 완전치는 않지만 부피는 2의 세제곱이죠. 아까 넓이만 해도 2제곱이니까 4배 정도만 돼도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데 2의 세제곱 8배는 이 변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몸집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물리적 제약의 피지컬 컨스트레인트죠. 그래서 아무리 이 변화하는 진화라도 이러한 발생적 제한, 여기서 제가 새로운 말을 썼습니다. 발생적 제한은 이게 디벨롭먼트 컨스트레인이에요. 디벨롭먼탈 컨스트레인도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날개 달린 하마로 진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중력 법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든 예는 아까 고무풍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야 라는 것을 비유해서 코코넛계의 탈바꿈을 얘기를 껍질 벗김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둘 사이에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야기는 생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고무풍선의 이야기의 논리를 이 발생생물학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생물학과 철학이 다른 점입니다. 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논리적인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얇은 고무풍선이 있는 큰 고무풍선은 찌그러지듯이 꽃게도 이거 찌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디벨롭먼트는 물리적으로 어려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보면 그냥 그럴듯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논리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그 추론이 이 근거는 바로 자연주의예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 전공은 이제 자연철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연철학하면 혼돈이 있을까봐 현대 자연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현대를 써붙였냐면은 과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독일의 자연 철학도 아니고 플라톤 시대 이전 탈레스니 뭐 그런 사람들을 또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철학의 시작이죠. 그런 자연 철학 시대를 지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로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연 철학과 구분하기 위해서 20세기 현대 과학을 기반으로 한 철학이다 해가지고 현대자를 붙입니다. 그건 자연 철학의 가장 중요한 추론 방법이 바로 자연주의이거든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현상들,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거꾸로 지난 시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얘기하면서 찰스 다윈 종의 기원 1장부터 들어가면은 인공적인
선택, 인공 선택을 예를 들어서 그거 갖고 자연 선택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사실은 anthropomorphism, 즉 anthropomorphism을 어떻게 번역하라? 인공 이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마치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추론이 anthropomorphism이에요. 번역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하기에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 제일 밑에 제가 동양 철학의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꽃도 피면 꽃이 피면 다 지는데 안 지는 꽃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지금 너 잘 나간다고 지금 권력을 막 부리는데 그렇게 네 권력도 얼마 못 간다. 꽃처럼 꽃도 피면 지고 달도 뜨면 지는데 너 인생 조심해라. 이런 동양 철학에 이런 자연주의 비유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마치 자연주의 자연의 현상, 꽃이 피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게 자연의 현상을 갖고 인간 사회에다가 대입을 하는 방식, 이런 추론이 바로 자연주의 추론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철학과 과학 사이를 연결하는데 어떻게 철학은 엄청나게 고귀한 건데 어떻게 자연의 현상을 갖고 철학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연주의가 많이 비판을 받아왔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왔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지만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비난은 좀 적어진 편이에요. 즉 자연주의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철학과 과학, 넓은 의미의 인문학과 과학이 굉장히 소통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이제 발생학을 들어가기 전에 발생학은 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철학은 칸트의 철학, 스피노자의 철학, 무슨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스피노자의 철학, 헤겔의 철학이 아니라 그런 철학사에 나온 철학자들이 무슨 질문을 던졌는가가 아니라 그 질문의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의 질문이 아니라 how to의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구분하는 태도가 저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철수하고 철남이가 엄청나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철수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세상의 두 쪽이 나도 1300m가 올라 진리야. 근데 철남이는 그게 뭔 소리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거는 1700m가 오라. 철수는 1300, 철남이는 1700이라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너무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 싸움에 간섭을 해봤더니 사실은 철수는 뭐냐면은 치악산 높이가 130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철남이는 설악산 높이가 170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싸움이 될 게 아니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될 만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텔레비전만 치면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을 90%는 전부 이러한 문제 오류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진짜 조금만 과장이지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 범조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나 사회적인 문제에서나 하다못해 학문적인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오류들이 이제 답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답습된 그러한 관행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 이게 바로 철학이죠. 야, 너 저기 y는 2x 플러스 3의 그 x값을 한번 내봐.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이거를 풀어야 돼요. 풀지 못하면은 빵점이고 풀면은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빙을 한다고 그러죠. 과학은 솔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야, 너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줬어. 그러지 말고 여기 이 빗방울 3개와 철남이의 사랑 2모금을 합치면 뭐가 돼? 막 그것도 몰라?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응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구획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실은 철학의 가장 큰 문제고, 이러한 것을 문제 삼은 첫 번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범주를, 즉 이거 영어를 해야 돼요. 카테고리를 제대로 분류하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아주 근간입니다. 분류학이에요. 우리 과학, 생물학에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류학입니다. 즉 여기 여기 나비가 있는데, 호랑나비가 있는데, 요 호랑나비를 절지동물 카테고리에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이거를 조류 칸에다가 이렇게 꼽았어. 그러면은 이 호랑나비는 이 박제 호랑나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표본이 10개 있으면 찾으면 되지만 표본이 100만 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잘못 꽂죠? 다른 위치에다 꼽잖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에 있어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분류학이 폰 린네 2000년 후까지 계속 지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거기에 도사려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철학은 과학과 다른 게, 과학은 이 오른쪽 표입니다. 과학은 텍스트를 정밀하게 관찰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철학은 텍스트를 엄밀하게 관찰하는 것 말고, 그래서 지금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 11세기, 12세기의 역사적인 상황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텍스트가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리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맨 아랫줄에 지식에 얹혀 있는 역사성을 질문하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 할지라도 칸트가 얘기하는 페어스탄트는 그냥 영어로 스탠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똑같이 뭐 영어, 불어, 독일어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understand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번역 잘했어요. 근데 이건 좋은데 한국어로 번역할 이 아시아권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걸 번역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여기 오성이라고 하는 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번역에서부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 싹 빼고 그냥 페어스탄트, 언더스탠드로 이해를 하면은 지식이 그냥 컨텍스트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식이 어떤 상태에 스탠드 되어 있느냐, 언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칸트 이성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이성은 단순하게 이 합리적인 추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성은 무언가 진짜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변하지 않는 무슨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칸트가 말한 이성과 오늘 얘기하는 이성적인 사유로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다릅니다. 뜻은. 그러니까 어느 게 틀렸다, 어느 건 옳다라고 딱 분질러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철학의 개념들은 내가 과학에서 사용할 때와 데이비드 휴미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어느 생물학자, 마이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사용할 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찰스 다윈 1859년 초 1판에는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찰스 다윈 종의견 5판에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누구의 제안을 따라서? 스펜서의 제안을 따라서 이볼루션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이볼루션과 그다음에 1920년도의 이볼루션과 그다음에 1960년대의 이볼루션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죠. 큰 흐름들은 뭐 마찬 비슷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이 발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발생학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성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성 개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목추가 아니라 경추뼈가 7개인데 저기 요만한 쥐새끼의 경추뼈도 7개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린, 목이 얼마나 길어? 그 기린의 경추뼈도 7개예요. 야, 이게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게 항상성이에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추뼈가 쥐에는 5개, 개는 6개, 그 다음에 코끼리는 좀 크니까 8개, 길이는 더 기니까 9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보면 더 진화적인 합리성에 가깝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이 세상에 적용되는 이 진화의 생물학적인 어떤 흐름들은 다 깨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화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조그만 쥐에서부터 기린에 이르기까지 경추뼈가 7개로 유지된다는 거는 진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되는 것과 같아요. 즉 진화를 억압하는 힘이라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인다 이게 실제로 억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동력과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항상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진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성은 발생학적인 사유 구조에서 나온 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상동과 상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형질, 그 이제 표현 형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현 형질은 전혀 다르지만 그 형질의 계통학적인 원료 뿌리로 쭉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앞팔이 아니라 앞발의 구조와 똑같더라. 그래서 새는 날개가 있지만 새 날개와 포유류의 앞다리는 지금 표현용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지만 계통학적으로 그 뿌리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더라. 그게 상동이에요. 상동. 이 상동, 그 상사는 또 뭐냐?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 박쥐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똑같은 표현 형질을 갖고 있죠. 똑같은 표현적인 기능을 또 갖고 있어요. 형질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둘의 계통학적인 뿌리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상사예요. 상사. 애널로지. 그래서 애널로지와 호몰로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발생학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상동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포유류와 그게 파충류와 어류가 나눠지는 그 분기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약 한 2억 8천 년 전, 뭐 그건 연구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래 2억 5천 년 후반, 2억 5천 년에서 3억 년 사이에 그게 갈라졌다. 그래서 한 놈은 그거를 뭐냐? 깃털이 생기게 되고 또 한 놈은 그걸로 앞발로 해가지고 땅에서 더 빨리 길 수 있게 됐다. 아직 포유류가 나오기 전입니다. 포유류는 한 2억 2천만 년 전에 겨우 나오니까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봐요. 그러면 아직 조류가 생기기 전이에요. 단지 이 한 놈은 앞다리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이 앞다리의 관절 이하가 길어져서 걷는데 혹은 기는데 좀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죠. 포유류를 생각하지 마시고 파충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충류 양서류나. 자, 근데 한 놈은 이 깃털이 생기면서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실제적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증명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은 뭐냐면은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깃털은 어떻게 보면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으러 왔을 때 내가 도망갈 때 다른 네 다리 있는 어류가 파충류나 양서류가 빨리 도망가야 되듯이 얘는 어떻게 이거를 포덕이니까 이 공기 저항을 많이 줘가지고 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건 추측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벌써 분기가 몇 번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게 체온 유지로 깃털이
생긴 걸로 이게 분기가 됐다가 나중에 이게 나는 날개로 또 변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진화라는 말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이 새의 날개는 날기 위해서 적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설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체온을 유지하는 그 깃털로 적응이 된 겁니다. 적응된 건데 그게 나중에 파생돼 가지고 날 수 있는 날개의 기능을 갖도록 파생된 걸로 변화된 것이거든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적응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고 두 번째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생학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생물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게 아니라 항상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존재론의 철학과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발달과 발생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 발생학적 사유라는 말로 큰 테두리로 나눠서 합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발생학적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기적 관계에서 이 계기적 관계 말만 어렵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애벌레로 있다가 갑자기 알로 이 세상에 나왔죠. 그래서 알이 깨서 애벌레로 되고 그 애벌레가 변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방으로 된단 말이죠.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순서대로 쭉 가면 그래서 그 또 나방이 또 어디다가 알을 낳겠죠. 이게 순서를 이루는 이러한 변화 이거를 계기적 관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발달 생물학이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 의존적 발생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알프스에 사는 알프스 꼭대기에 어떤 민물호수에 사는 도룡뇽이 있는데 이 도룡뇽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제 보진 못했어요.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의 온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은 도룡뇽이 되기도 하고 한 번은 그냥 올챙이 같은 어류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올챙이도 그 흔한 깨구리 올챙이도 알에서 깨어나서 올챙이가 돼가지고 100% 깨구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깨구리가 되지 못하는 올챙이도 있습니다. 걔들은 빨리 죽어요. 인공적으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어항 유리에다가 기름을 칠해요. 유리도 저항이 있잖아요. 유리 표면도 기름을 탁 칠하고 거기다 물을 붓고 거기다가
부화를 시켜 깨구리알을. 그러면 올챙이가 나오잖아요. 올챙이가 생기죠. 그 올챙이가 좀 올라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얘들은 깨구리를 못 됩니다. 그래도 깨구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져. 이거 깨구리는 양소리잖아요. 어쨌든 무수로 올라와야 이게 소위 말해서 상황 의존적 관계성이 그때 이제 팍 터지는 거예요. 즉 인과의 힘, 원인과 결과의 그 끈이 있는데 그 끈은 앞에 계기적인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딱 눌러줘야 돼요. 그게 상황 의존적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가 눌려지면은 상황 A로 바뀌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가 눌려지지 않으면 상황 B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황 의존적 관계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는 몰라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아, 저 계기적 관계성 다시 계기적 발달성과 상황 의존적 발달성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적 발달성은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발달생물학을 부르고 상황 의존적 관계성을 이제 발생하다라고 아주 러프하게 이건 정확한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 의존적 관계성의 두 번째 주변 환경 상태 변화에 따라서 해당 인과성은 변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발생학적 가소성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소성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섯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인가? 다섯 번째 시간에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소성 개념을 넘어가겠습니다.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플라스티시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스위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변화한다는 뜻이 이제는 기술 분야에서는 스위치를 누른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스위치를 누른다 이렇게 꾹 누른다. 이거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누른다. 이러한 추론법으로 이러한 메타포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위치라는 말을. 그래서 스위치라는 말은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과학 용어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래서 1960년대 다시 1950년대 자크모노는 기본적으로 이 발생학적 사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이야기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유전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분석주의 추론을 도입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에서 자크모노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다. 특히 이제 그 유전자의 숫자가 적은 박테리아를 갖고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박테리아가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 유전자에는 그 박테리아의 운동과 외형과 모든 변화를 생식과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형질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가설이에요. 지금은 그 가설 아니죠. 그 당시에는 가설이었습니다. 정정. 지금은 가설이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믿는 정설이었습니다. 즉 다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과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머리 색깔을 까맣게 하기도 하고 귓볼을 넓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눈 색깔 그 다음에 손톱의 각도를 유지하는 유전자 그렇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즉 유전자의 인과 법칙을 발현하게 하는 또 하나 있구나. 발현. 생각이 지금 나서. 자, 발달, 발생, 그 다음에 발현, 우리와 관계없는 개발. 이 발현은 근데 좀 달라요. 발현은 디벨롭먼트의 발현도 있지만 익스프레스의 발현도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하여간에 굳이 해서 여기 좀 끼워 주는 것입니다. 이 발현은 발생적인 상황을 외형으로 드러나게 하는 걸 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발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있죠. 왜? 우리 유전자는 모든 유전자가 다 표현되는 형질로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유전자는 우리 아버지는 곱슬머리고 우리 엄마는 고든머리야. 이게 다 내 몸에 들어와 있죠. 나는 그의 자식이니까. 자식인데 나는 뭐냐? 이 엄마의 고든머리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고 아버지의 곱슬머리 유전자만 발현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발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건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유전 형질과 표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 다시 원래 얘기대로 스위치 유전자만 얘기를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크모노의 실험 결과 상황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키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어디 붙어 있냐? 유전자 말단에 붙어 있다고 추측을 한 겁니다. 저 당시에.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의 조절 유전자를 끄고 키느냐. 여기서 끄고 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 과학적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다 키고 끈다. 다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본 이 유전자의 모습, 유전자의 그 틀을 구조 유전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조절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레귤레이션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냥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구조 유전자가 그냥 구조 유전자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고 쳤는데 자크모노가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유를 제시를 한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스위치 기능에 따라서 어떤 날씨가 추우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이 곁에 있을 때 그게 또 다른 상황으로 유전자가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지. 그런 방식의 이게 이제 발생 생물학을 엄청나게 발달시켜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진화 생물학과 발생 생물학을 결합한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하죠. 아니, 기본적으로 교과서 자체에 이제 진화 발생 이게 뭐 합쳐졌다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해요. 그냥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냥 챕터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예.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사실은 진화 이 얘기는 한 챕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책 1페이지부터 끝나는 600페이지까지 전부 진화론 얘기입니다. 진화론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지만 사실은 진화론이라고 꼬집어가지고 탁 얘기하는 챕터는 한 챕터도 안 돼요. 그게 이제 발생생물학이 그 간격을 굉장히 많이 좁히거나 연결시키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형이상학 본질주의에서 벗어나 있다. 본질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본질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발생의 철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책을 쓸 때 처음에는 이 방법론의 문제, 생물학적 방법론을 먼저 짚고 넘어갔고 두 번째 이제 진화론의 기초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물종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종이 코끼리의 종, 박테리아 에서부터 왜 독감 바이러스와 일반 코감기 바이러스가 왜 다를까? 이게 종 개념이거든요. 다릅니다. 종이 달라요. 물론 바이러스는 종 개념을 사용하지 않죠. 왜? 바이러스는 아직 이 생물 개념에 이렇게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생식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자기 생식을 사실 자체 생식을 못하니까 이건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독감 바이러스와 무슨 일반 코감기 바이러스를 뭐 따지고 구분하고 따지고 뭐 그럴 형편도 아니겠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페시스라는 말 대신에 스트레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잘 몰라가지고 교과서에도 슬쩍 넘어가 잘 번역을 안 하고 어떤 스트레인 이렇게 어쨌든 종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뭐 생물이나 마찬가지죠. 거의 실제적으로는 다시 본질주의 얘기했다가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그것을 종을 데피니션하는 방식은 많겠지만 가장 손쉬운 게 서로 교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이죠. 예를 들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지속되잖아요. 내가 낸 새끼가 새끼를 못 낳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내가 낸 새끼가 새끼를 못 낳아. 그게 바로 낙입니다. 말하고 당나귀는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데 제가 어떻게
자연 교배는 아니지만 억지로 교배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낳는 것도 있고 교배시켜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낙이란 말이에요. 그게 힘도 좋고 뭐 이 절벽도 잘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귀들끼리 교접해가지고 새끼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시 이 종의 데피니션 중에서 새끼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이 가장 큰 데피니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하려고 당나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러면 고정된 거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든 종이 고정된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지금 눈 오는 겨울인데도 그 시멘트 사이에 뭐라 그럴까 지유류, 이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끼가 색깔도 지금은 파랗지 않고 시꺼매지지만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월 말쯤 되면 벌써 파래집니다. 얘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계속 변화시켜 나간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프로젝터는 이 프로젝터를 만든 공장에 사람 인부가 이 프로젝트를 딱 만들면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모양으로서 한평생을 다 가요. 하지만 감가상각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녹이 슬기도 하고 여기 잘못해 떨어지면은 상처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건 그런 인공적인 그런 감가상각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시멘트 틈에서 자라는 이끼류는 감가상각되지 않아요. 감가상각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마이너스 감가가 돼 재생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이 처음부터 종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종과 B라고 하는 종, 여기 말과 당나귀는 서로 교접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당나귀의 고정성과 말의 고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제자가 이 세상을 주재하는 주제자가 너는 말로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너는 말로서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당나귀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끝까지 너는 당나귀로서 변함이 없는 존재로 고정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종 본질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을 지배해 왔어요. 그러다가 찰스 다윈에 와서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이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쉽게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의 뭉치 대륙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약 한 2억 4천 년에서 2억 6천 년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있었던 식물 A와 주로 이제 선인장을 많이 예를 드는데 남아메리카 선인장과 아프리카 선인장이 옛날엔 같은 종이었는데 지금 다른 종으로 됐다.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발생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주의를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주의는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오래되게 제가 사람 이름을 맞아요. 이 크립키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언어 분석 철학자예요. 언어 분석 철학자. 크립키가 다시 이제 본질주의를 다시 회생을 시켰습니다. 20세기 분석 철학으로. 크립키가 든 사례는 뭐냐면은 원자예요. 원자. 이 사람은 과학자 아닙니다. 그냥 일반 분석 철학자예요. 이 크립키는 이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 1쪽에서 8쪽까지 옛날에 1쪽 8쪽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다 무너지고 이제 엄청 많죠. 그 원소라고 하는 것이 이 고정됐다. 맞아요. 그다음에 불변이다. 그건 맞지 않은데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게 없다. 라고 하는 벗어나서 원자는 잘 살펴봐라. 원자는 고정되지 않냐. 그다음에 산소 원자가 탄소 원자로 바뀌는 거 봤냐? 거기서 이제 에센셜리즘, 원자의 다시 원소의 본질을 사례로 들어서 크립키는 본질주의를 다시 재생시켰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자연의 과학적 사실을 사례로 들어가지고 이게 좀 대응하기가 어려웠지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왜 본질주의를 주장을 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본질주의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본질주의와 다르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센스라고 했으니까 그 물 대상 속에 겉에와 다른 겉에 껍질은 에센스가 아니야. 에센스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본질을 찾는 게 이제 철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본질주의는 사실은 플라톤의 철학을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나눠봅시다. 여기 이제 그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플라톤에서 제가 벌써 저는 플라톤 얘기는 수없이 합니다. 왜? 서양의 학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마디 나갈 수가 없어요. 플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세상의 진리, 존재가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이는 건 다 그림자. 이거 그림자의 세계. 썩어서 없어지는 변화의 세계죠.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멀리 있는 저 존재가 이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냐? 영어로는 분유되어 있다. 분유라고 하는 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분할해서 나눠져 있음이에요. 한자로 분할은 존재 유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에서는 유가 진짜 유는 어디? 저기 먼 세상에 있었는데 그 유가 모든 사물의 개체의
분할되어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주의. 본질이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본질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 세상.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쪽 껍질을 휙 벗기면은 그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종, 생명종은 그 종마다의 본질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변하지 않죠. 그게 전통적인 다윈 이전의 종분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크리키 얘기를 들어와서 크리키도 마찬가지로 이 존재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저기 형이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면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 우리 언어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언어를 잘 따지고 보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 관점은 다르지만 요즘은 이제 크리키 철학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젊었을 때부터 아주 획기적인 사유를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 몸니와 머리니 얘기를 하면서 몸니와 머리니가 종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전자가 어떻게 분기되어 있는가라는 분석과학 실험실에서 그걸 다 밝혔단 말이에요. 그게 10만 년 전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방식 외에 시간을 분석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아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바닷속에 나무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나무라는 거는 생물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탄소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연대를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 원소마다 전부 고유한 반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감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핵발전소에 쓰고 있는 동위원소들은 그 반감기가 막 10만 년이 넘어요. 어젯밤에 일본에 큰 지진이 또 일어났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월자의 핵발전소예요. 그 지역에 핵발전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그 공포심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밀 조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후쿠시마의 그 불행이 다시 오지 않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10만 년이라는 너무 우리 일상적으로 신안 앞바다에 있는 목선을 산출할 때 10만 년짜리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 원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제일 짧은 게 탄소란 말이에요. 탄소는 양성자가 6개 들어 있어요. 양성자가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핵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자 구름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6개에 해당하는 만큼 반대 전압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중성이 되니까 여기인데 여기다가 또 6개가 양성자가 있는데 해간에 6개 동등한 수의 중성자가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탄소예요. 그런데 이 탄소는 동위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소는 뭐냐? 6개 플러스 중성자 6개짜리 그러니까 보통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6개에다가 중성자 7개짜리 그 다음에 양성자 6개에다가 중성자 8개짜리 이렇게 있고 또 많아요. 한 뭐 10몇 개 돼 동위원소가. 그 중에서 이제 자연계에 있는 거 뭐 6.2개, 7개 이런 것들 많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합치면은 몇 개야? 6 더하기 이게 14개죠. 14개짜리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양성자 6개에다가 중성자 8개가 합치면 14개인데 이게 붕괴가 되면서 양성자가 7개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7개짜리로 바뀐다고요. 이게 이제 질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크리키처럼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고정불변한 게 아닌 거예요. 이나마 크리키가 끝까지 믿고 있었던 원소의 불변성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면 탄소가 질소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요가 붕괴되는 그걸 갖고 이제 한 10만 년 전, 5만 년 전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요거 반감기가 요건 한 5,500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안 앞바다 해봐야 그게 송나라 때인가? 그러면 지금 불과 1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탄소 그걸로도 정확히 재기 어렵습니다. 왜? 5000년 정도는 돼야 이제 정확하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 요즘은 요걸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2000년 정도, 1000년 정도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5000년 정도 인류 조상에 관한 화석 관련된 거는 엄청 정확하죠.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이 인류학적인 추측이 이런 측정 장비에 의한 추측으로 엄청나게 크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논란이었던 게 지금은 이렇게 드물게 돼요. 그래서 크리켓 때만 해도 이런 방식의 논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불과 크리켓도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니 그만큼 재작년에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요? 22년. 아 죽었구나. 하긴 이게 최근 사람인데 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주의나 실체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광 얘기를 하나 뭔 얘기를 하나 플라톤 얘기하지 않고서는 뭐 한 발도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동시에 또 뭐냐 지금 순간순간 변화해 나가고 있는 과학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과학이 제시하는 혹은 암시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선생님, 그 새끼를 못 낳는다고 하신 게 사소한 건데 노새입니다. 그러니까 노새. 하고 이제 수당나게 하고 교배시킨 게 노새니까. 제가 그 뭐라고 그랬냐? 낙이
낙이라는 게 없는데 낙이라는 말은 어디서 당나귀 노새 노새. 어. 낙이라는 말을 어디서 내가 만들어낸다 갑자기. 남자를 어디다 받으셨어요? 아. 노새예요. 애매해요. 근데 왜냐면은 호랑이하고 사자 교배해가지고 새끼 많이 낳잖아요. 걔는 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물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자연에서 동물원에서 새끼 낳는 거 아니에요? 다 100% 동물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동물원에 조금 지극한 관심 어린 보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과학 철학자 스트렐리인데 저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가까우니까 한 학기는 뉴질랜드에서 강의하고 한 학기는 호주에서 강의하고 나중에는 또 한 학기는 뉴질랜드 한 학기는 호주 또 1년은 미국 이렇게 이 얘기는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단지 페이지로 자 1번 봐요. 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전자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아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한 거죠. 두 번째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세대 간 이동이나 발생 사역은 자연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세대로 나타났을 때가 한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한 것처럼 유전형과 표현형이 있겠죠. 그래서 어미와 아비의 유전자의 결합이 전부 표현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발생학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공통조상 이론이다. 왜? 그거는 계통학이기 때문에 계통의 그 뿌리를 쭉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화하는 힘과 그 다음에 마치 진화를 억제하는 듯 보여지는 그러한 항상성과 제한이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생학적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를 크게 얘기해서 그냥 진화론적 사유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상동 상사 개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했는데 아래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기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생물학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1920년대부터. 기요히코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눈과 초파리의 눈이 상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요히코가
개통학적으로 잘 보면은 이게 이미 절지동물하고 초파리는 절지동물이죠. 인간은 척수동물이고 이게 강장동물 때부터 이미 그때 이미 갈라진 거예요. 강장동물 이후에. 예? 그런데 강장동물이 원래 눈이 있었다 치면은 초파리의 눈과 인간의 눈은 상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장동물은 눈이 없거든요. 눈이 없는 강장동물도 분리되었단 말이죠. 초파리하고 인간이 초파리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눈의 그 개통학적인 그 끈 원료를 쫓아가면은 초파리의 눈과 인간의 눈은 서로 개통학적인 접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동이 아니라 상사라는 것입니다. 저 사실 대단한 추측이에요. 저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약은 뭐 워낙 얘기가 많아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물리적인 그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진화에 가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는 여전하.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제약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행성이 있다고 쳐봐요. 중력이 지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온의 차가 우리는 지금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기온의 차는 보통 50도에서 6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봐서 인간이 하지 말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차가 한 100도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행성에서는 그 온도차가 300도다. 그래서 영하 80도와 영상 200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 물리적 제약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최근에 나온 진화론의 논쟁 중에 하나가 진화는 지구에 해당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화의 틀은 즉 선택과 그다음에 공통조상과 그다음에 선택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적응 개념이 기본 틀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적응 개념과 그다음에 선택 개념, 공통조상 개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선택과 적응 개념만 따져서 이게 지구에 꼭 제한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기 이 목성에서 만약에 공통조상이 아니라 최초 어떤 생명체의 조상이 생긴다면 걔네들은 그 환경에 맞게 자연선택과 자연선택이란 말 쓰지 말고 그냥 선택과 적응의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이름 모를 행성의 물리적인 제약과 지구의 물리적인 제약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SF 영화에 나오는 괴기들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어떤 이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쳐봐요. 거기 아주 전형적. 눈도 2개입니다. 혹시 하나라도 눈이 여기 달려붙지 않고 여기에 달려붙어 있어요. 대체적 위로. 그리고
꼬랑지가 있더라도 꼬랑지가 여기 머리 위에서 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꼬리뼈에 있습니다. 즉 저기 오른쪽에 중간에 바디 플랜 체형 계획이라고 썼죠. 체형 계획이 소위 말해서 그 발생하기 아주 기초 개념이에요. 항상성 개념이죠. 그래서 뒷다리는 꿀벌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1960년대) 미국에서 생물학과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이, 그것도 박사도 아니고 석사 학생이 유전자 한 단위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 머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더듬이가 있죠. 더듬이에 해당되는 그 유전자 모자이크 부분을 실수로 이 뒷부분에다 놔가지고 허리에서 더듬이가 나온 벌이 탄생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 실수였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자크모노의 연구가 더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저 체형 계획을 인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다행히 체형 계획을 바꾸잖아요. 바꾸면 그 벌이 태어났다고요. 살아있지만 그것은 새끼를 생식을 못합니다. 유전자를 전달을 시키지를 못하죠. 그게 땡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체형 계획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요즘 이제 유전자 관련 연구고 끝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겁이 나기도 하고, 저는 항상 요즘 제일 많이 겁나는 게, 겁난다는 표현보다도 그럴듯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제일 큰 과학윤리, 이제 또 멋있는 말이죠. 과학윤리의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냥 무섭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유전자 연구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AI, 뭐 요즘 뭐 뉴스만 틀면은 그게 나오니까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근데 저는 AI의 공포와 유전학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핵발전소의 공포를 더 무섭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구 땅덩어리라고 말하는 표현은 지구 껍질이잖아요. 속에는 마그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그마 위에 식은 이제 냉각된 상태가 땅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냉각된 상태, 그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 그 껍질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 그거는 사과 껍질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옛날 홍옥이라는 사과 아세요? 뭐 알아요? 사과도 껍질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그 얇은 사과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구 이 땅 껍질이. 저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걸 알았습니다. 껍질째. 그 정도로 우리는 이 허약한 기반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 어디에도 사실은 안전한 땅덩어리는 없어요. 한반도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진,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과 껍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두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게 너무 정상이죠. 한반도는 진짜 타고난 행운의 역사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윤리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특히 과학윤리는 인문학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 스스로 해야 돼요. 인문학자가 하면은 간섭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 내부에서 사실은 과학윤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토로 본질이 있는지 왜 본질이 있냐 서양 철학에서 그것은 왜 프로그레시브가 왜 어드밴스가 방스를 좋은 거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말 속에 좋은 곳을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향한다라는 게 바로 목적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내부에 들어와 있는 본질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 내부에 들어와 있는 본질을 실현하려고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동과 모든 현상은 전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목적의 실현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00년 후에 기독교가 형성이 되죠. 기독교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게 이 세상을 제작했을 때, 디자인했을 때 그 디자이너의 의지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목적론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의 지향점이 어떤 거는 플라톤처럼 저 바깥에 저기 있는 먼 세계에 있죠.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도 저기 저 먼 세계 그 세계에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이 그쵸? 그 목적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목적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목적이 밖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점입니다. 목적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우리가 어느 시골 마을에 요즘 그거 다 없어졌지만 시골 마을 초입에 당나무가 큰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아기 낳게 해달라고 거기서 빌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나무가 마을을 수호하는 뜻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실제로 그 나무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그렇지만 그 애니미즘에 내 기도를 들어주는 의지로서의 어떤 정신이 플라톤이나 기독교와 다르게 저 먼 세계가 아니라 그 나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샤머니즘의 기본 출발이에요. 자 그런데 1600년도 뉴턴이 등장을 하죠. 1687년도에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면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이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뉴턴은 갈릴레오의 그 아픔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교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찰스 다윈도 교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찰스 다윈은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죽는 날까지 노력을 했어요. 자기 처가 사촌 동생인데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이면서 동시에 찰스 다윈은 자기 처가 없으면은 그 인생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요즘 얘기하는 현모양처였어요. 그 노트까지 다 해주고 노트 정리까지. 그래서 찰스 다윈은 자기 처의 심기, 자기 처의 의지와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은 종의 기호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다시 뉴턴 얘기 들어와가지고 이 뉴턴도 신의 의지대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이 세계를 만들 때 너무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선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요.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너무 정밀하고 너무 완벽하고 정밀하고 완벽하고 또 하나가 너무 영원하게 만들어놨어요. 영원성이 이 세계를. 그래서 신이 이 세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 완벽하게 기계가 팍팍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어요. 왜? 신은 왜 필요하냐면 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사람들이 그 세계대로 되지 않거든요. 악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들어주는 대상이 필요해서 신이 존재해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그러죠. 근데 뉴턴에서는 신이 만들어 놓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신이 떠나요. 떠나서 기도를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인공물이죠. 그래서 그 뉴턴의 기계는 뉴턴의 세계는 신이 만든 인공물이에요. 예, 표현이 애매하죠. 자, 뉴턴의 자연은 뉴턴이 생각한 자연 세계는 신이 만든 인공물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영원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자기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철학에서는 기계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진화론의 핵심은 진화는 방향이 있지 않아요.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응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그것이 행성의 전혀 색다른 외부 환경에서나 지구라고 하는 환경에서나 그 환경에 맞춰지는 어떠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방향이. 그래서 진화 발생학의 가장 큰 철학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무목적성입니다. 무목적성.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구잡이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날개 달린 코뿔소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마구잡이. 그래서 제가 지난 한번 얘기했어요. 랜덤니스와 완전한 컨틴전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유인아 홈페이지에 제가 자료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올리니까 그때